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지우는 오늘도 조용히 눈을 떴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전 얇은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기상한 것이다. 침대 옆엔 아무도 없었다. 남편 정준호는 어젯밤도 늦게 들어왔고 새벽녘에야 겨우 술 냄새를 풍기며 몸을 뉘었지만 어느새 또 사라지고 없었다. 거실에 내려가자 집안엔 무겁고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운동을 다녀오셨고 시아버지인 정 회장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식탁에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다. 오늘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길 바란다고요. 정준호는 요즘 잦은 외출이 있었다. 외박이 늘었고 핸드폰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가끔 돌아오는 날에도 식탁에 마주 앉지 않았다. 지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는 것이 이 집의 평화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아이가 잠들고 마침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지우는 물을 가져다 드릴 겸 정 회장의 서재 문을 노크하고 열었다. 그 순간 책장 사이로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정 회장이 어떤 젊은 여자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해변, 호텔 로비, 와인바. 장소가 달라질수록 그들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다. 마지막 사진. 그 여자가 눈을 감은 채 정 회장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이 익숙했다.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여자였다. 가슴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정준호는 예정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웃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그를 지나쳤지만 그의 통화 내용은 생생히 들렸다. 나 오늘도 내가 보고 싶어. 어제 그 원피스 다시 입어줘. 어울리더라. 지우는 다시금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웃음, 그 눈썹, 그 머리결. 같았다. 너무도 같았다. 다음 날 지우는 일부러 정 회장의 서재에 다시 들어가 보았다. 책장 한켠에서 앨범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사진들이 빽빽했다. 그리고 그 속엔 같은 여자의 더 어린 시절 모습이 있었다. 단정한 교복,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자가 또렷했다. 소민, 17 생일. 도쿄에서. 지우는 귀가 울렸다. 소민. 정준호가 요즘 부르고 웃으며 전화하던 이름이었다. 지우는 순간 이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드림일까 고민했다. 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누군가의 죄를 폭로하면 돌아오는 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자신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준호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이만 안아보며 말했다. 이제 이 집안의 중심은 저 아이죠. 당신 말고요. 그날 저녁 정 회장은 지우를 불렀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와 무거운 눈빛이 있었다. 갑자기 다정하게 안부를 묻던 정 회장은 갑자기 소파 옆으로 지우를 앉혔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꺼냈다. 준호가 철이 없어도 자네가 지켜야 해요. 이 집안은. 지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혹은 어떤 경고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잠깐 덮는 순간 지우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겹쳤고 정 회장의 침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지우는 백화점 행사장에서 준호와 소민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소민은 정 회장과의 사진 속 여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남편의 여자인 동시에 정 회장의 과거 정부였다. 지우는 확신했다. 이 집안은 썩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썩은 뿌리를 자를 사람은 자신이어야만 한다고요. 소민이었다. 지우는 행사장 한쪽에서 남편 정준호가 소민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의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소민은 익숙하게 그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기억 속 사진에서 정 회장과 다정히 입맞추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은 자신의 남편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준호에게 조용히 물었다. 소민 씨, 자주 보는 분이신가요? 준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사업상 친한 동료야. 뭐 그렇게 따질 거면 친구도 다 의심하겠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화는 끝났고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며칠 후 지우는 소민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긴 뒤 혼자 몰래 고급 미용실 앞에 섰다. 그곳은 정 회장이 자주 들르던 장소이기도 했다. 소민은 헤어스타일을 정리하고 나와 고급 세단에 올랐다. 차량 번호는 정 회장의 수행 기사 차량과 동일했다. 지우는 확신했다. 소민은 정 회장을 다시 만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남편과도 동시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며칠 뒤 지우는 정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지난번 그 사진들이 있었던 서랍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이 있었다. 보호자 정태원, 환자명 한소민, 진단명 유산소견 및 임신 초기 출혈. 지우는 손이 떨렸다. 그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해 정준호는 해외 지사 근무 중이었다. 그 시기 소민은 정 회장의 아이를 가진 채 병원에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멈춰섰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온 한마디 때문이었다. 소민이 또 나타났네요. 저 여자는 도대체 몇 번째 여자일까요? 그 여자는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죠? 시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소민의 존재를, 그녀의 정체를, 그리고 그 여자가 한때 이 집안의 정부였다는 사실까지도요. 지우는 소민의 주소를 확보해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간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치게 된 관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저 여자요? 예전에 정 회장님이 매달 생활비 같은 걸 입금해줬어요. 둘이 부녀지간인 줄 알았죠. 닮았잖아요. 눈빛이, 눈빛, 정 회장, 생활비, 소민, 모든 것이 무섭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우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다. 어딘가에서 본 얼굴. 지우는 뒷면을 살폈다. 소민이 엄마 창원에서 1990년 창원 자신의 출생지. 지우는 핏줄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와 소민은 어쩌면 같은 여자의 딸일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정 회장은 그 여자 자신의 엄마와 소민의 엄마를 모두 품에 안았던 사람이었다. 한 사람의 남자가 두 사람의 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 떠오른 또 하나의 얼굴. 소민이었다. 이제는 확실했다. 그 여자는 내 이복 동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남편의 여자인 동시에 내 시아버지의 옛 여자인 사람입니다. 지우는 무너진 채 속삭였다. 이 집안은 지금 가게가 아니라 욕망으로 엮여 있는 가문입니다. 오지우는 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정 회장과 한소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까지
세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엮이고 또 엮였다. 더럽고 어지러운 실타래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하나의 문장을 뱉게 되었다. 내 시아버지와 남편은 같은 여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내 이복 동생이에요. 그 문장은 말이 되지 않는 동시에 이 집안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했다. 지우는 소민에게 연락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한 목소리로 차 한 잔을 청했다. 소민은 의외로 흔쾌히 응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한 두 사람. 지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요즘 정준호 씨와는 잘 지내고 있죠? 소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아마도 저한테 곧 이혼하자고 말할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정 회장님은요? 그분하고는 관계 정리하셨어요? 소민은 미소를 거두며 물끄러미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경계와 도발, 그리고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제 인생의 첫 남자였어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우는 손에 쥔 찻잔을 꽉 쥐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다. 소민 씨, 우리 어머니 이름이 한은희 씨 맞죠? 소민의 눈이 커졌다. 순간의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어떻게 알았어요?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여자는 내 엄마이기도 해요. 소민의 표정이 무너졌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호텔을 나왔다. 그녀의 손엔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소민이 정 회장을 제 인생의 첫 남자라 표현한 순간까지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상태였다. 지우는 그 녹음을 복사해 정준호에게 보냈다. 며칠 후 준호는 술에 잔뜩 취해 새벽에 집에 돌아왔다. 지우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와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기분이 어때요? 준호는 당황했고 말을 잇지 못했다. 정 회장은 그 사이 소민을 다시 집으로 불렀다. 그녀를 전용 별채로 들이며 말한다. 내가 널 떠난 건 실수였어. 이젠 책임질게. 내 곁에 있어줘.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그리고 그 움직임이 곧 칼날이 될 것임을. 한편 지우는 정 회장의 비서였던 김 비서에게 접근했다. 김 비서는 처음엔 입을 닫았지만 지우가 내민 병원 진단서와 사진, 그리고 소민의 육성 녹음을 듣고는 결국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소민 씨에게 유산 후에도 계속 지원금을 보냈어요. 그 아이는 회장님의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님은 그걸 인정하진 않았지만 서류에는 그분 이름이 있었어요. 지우는 마침내 모든 조각을 손에 쥐게 되었다. 남편의 내연녀는 시아버지의 과거 정부였고 그 여자는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으며 그 아이는 피가 섞인 존재였다. 지우는 결심했다. 이 집안의 남자들을 한 명씩 무너뜨릴 것이라고. 피로 엮인 그들만의 세계를, 욕망과 권력으로 만들어진 이 가게를 하나씩 무너뜨려 밟고 서겠다고요. 그날 밤 지우는 아이의 이불을 곱게 덮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 엄마가 싸울게요. 당신만은 이 집의 늪에서 꺼내줄게요. 오지우는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미용실 유리문 앞에 섰다. 창원 외곽의 낡은 동네, 익숙한 듯 낯선 냄새. 거기엔 그녀의 친모, 한은희가 조용히 머리를 감고 있었다. 엄마. 지우가 먼저 입을 열자 한은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반가움도 미안함도 아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소민이 누구예요? 지우의 말에 한은희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던 물줄기가 멈추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내 동생이야.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정 회장 맞죠? 침묵. 그리고 무너지는 한숨. 그때 내가 미쳐 있었어. 남편은 죽고 어린 널 혼자 키우다 그 사람이 손 내밀었어. 하지만 소민이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그 애를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입양 보냈어. 정식 등록도 못하고 조용히 보내버렸지. 지우의 눈이 붉어졌다. 그 아이가 지금 이 집안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무너뜨려? 내가 버린 그 아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내 남편이랑도 관계를 맺고 있고 당신이 그렇게 잊으려 했던 그 사람과도 다시 엮였어요. 당신이 밀어낸 과거가 지금 내 앞에 피를 묻히고 있어요. 하은이는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지우야, 그럴 줄은 몰랐어. 지우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건 엄마가 만든 사슬이에요. 이제 그 끈 내가 끊을게요.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던 정준호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대뜸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젠 정리하자. 내 인생에서 넌 끝났어. 쓸모도 없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 지우는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것을 두 손으로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이건 당신이 날 짓밟은 증거예요. 그럼 나도 당신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겠어요.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는데? 정준호는 비웃으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우는 무표정했다. 그러다 조용히 아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기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엄마가 다시는 당하지 않을게요. 누구에게도 이 집에도 두 번 다시 무시당하지 않게. 이제부터는 내가 복수를 시작합니다.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 회장, 정준호, 소민. 모두가 피로 연결된 사슬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사슬을 끊을 칼날은 그녀의 손에 있었다. 오지우는 한소민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호텔 라운지가 아닌 정 회장이 즐겨 찾는 골프장 내 레스토랑이었다. 지우는 소민을 부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요즘도 우리 남편이 자주 찾아오나요? 소민은 짐짓 태연한 척 웃었지만 그 미소가 완벽하진 못했다. 사람 많은 공간에서의 대화는 언제나 긴장을 최소화해 주었고 지우는 그것을 이용해 왔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소민 씨, 어릴 때 창원에서 자랐죠. 18살에 서울로 올라왔고 이름도 한번 바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생일이 5월 22일이죠. 소민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어떻게 그걸? 지우는 이어서 말을 던졌다. 그날 병원에서 입양되던 소녀의 기록. 친모 이름은 하은이. 제 어머니와 같더군요. 그렇다면 우린 같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이겠죠. 소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잔을 들던 손을 떨었고 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매끼리 같은 남자를 공유했다는 사실, 그거 끔찍하죠. 소민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지우는 아주 작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 아이 정말 정준호 씨 아이 맞아요? 다음 날 정 회장은 소민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 출국해. 유럽으로 보내겠다. 돈은 줄 테니 더 이상 이 집안에 얼씬거리지 마라. 소민은 처음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출국 전날 밤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회장님, 저 아이 가졌어요. 정준호 씨 아이예요. 이 아이 책임지셔야죠. 정 회장은 전화를 붙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소민은 덧붙였다.
지우 씨한테는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정 회장은 분노로 손에 든 잔을 집어던졌다. 유리잔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 조각처럼 그의 계획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편 정준호는 소민의 산부인과 진료 사실을 알게 됐다. 지우에게 당황한 듯 묻는다. 소민이 임신했다고 하던데. 설마 그 아이 내 거 아니겠지?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 질문을 왜 나한테 하세요? 본인이 누굴 몇 번이나 품었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어요? 정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말 돌리지 마. 그 아이 진짜 내 아이 맞는지 대답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요, 당신 것도 아니고 어쩌면 당신 아버지 것일 수도 있죠. 정준호는 주먹을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미쳤어? 그런 소리를 아무 데서나 짓거려. 지우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다. 이후 정준호는 몰래 산부인과로 찾아갔고 접수대에서 한소민의 이름으로 등록된 진료 기록을 확인했다. 임신 13주. 최근엔 유전자 검사용 체열까지 마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정 회장. 설마 진짜? 그날 밤 준호는 정 회장의 집무실 앞까지 갔다. 문 앞에서 망설였고 결국 돌아섰지만 그 머릿속엔 소름 끼치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 그 여자가 아버지와도 같은 침대를 썼을 수도 있다는 상상. 그리고 그 여자가 가진 아이가 자신의 동생이 될 수도 있다는 진실. 정준호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소민은 여전히 침착했고 정 회장은 그 사실을 덮으려다 오히려 더 깊이 휘말리고 있었다. 지우만이 모든 상황을 한 걸음 앞서 조율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그 여자도 이 여자도 결국 같은 여자였어요. 당신들이 욕망했던 단 하나의 여자는 이제 당신들을 삼키러 왔을 뿐이죠. 오지우는 병원 복도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며칠 전 그녀는 익명의 의뢰인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소민의 태아와 정 회장. 정 회장은 무심코 남긴 음료 컵으로부터 DNA를 채취당했고 소민은 산전 진찰 중 채취된 혈액으로 샘플을 남겼다. 검사 결과는 오늘 도착했다. 지우는 손가락 끝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결과지를 천천히 펼쳐 읽었다. 부자관계 일치율 99.98%.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이건 막장 드라마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지만 현실이었다. 한소민의 뱃속 아이는 정 회장의 피를 물고 있었다. 남편의 여자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걸 바라보는 자신은 이 가문에 뭐였던가. 지우는 결과지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정준호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며칠 뒤밤 지우는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 정준호였다. 종이 뭉치를 바닥에 내던지며 비틀거리는 그 남자의 얼굴은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지우는 조용히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정준호는 달려들 듯 소리쳤다. 당신이 이걸 왜 받아? 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 당신 아이 아니잖아요. 지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 아버지 아이죠. 정준호는 절규하듯 외쳤다. 아버지가 내 여자를 건드렸어? 그 여자가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우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피를 계산했을 뿐이에요.
정준호는 그대로 서재문을 열어젖히고 정 회장이 있는 2층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나와요. 지금 당장 나와보라고요. 정 회장은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지금 그 얼굴로 날 보지 마라. 당신이 내 여자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망쳤어요. 당신이 아버지예요? 아니, 그냥 한 여자랑 짜고 날 기만한 사람일 뿐이죠. 정준호가 탁자를 내리치자 잔이 깨졌고 정 회장은 갑작스레 가슴을 부여잡았다. 허. 정 회장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심장에 손을 얹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우는 119를 부르려 했지만 정준호는 망설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아버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 회장은 의식이 흐릿한 채 실려갔다. 병원 응급실 복도. 정준호는 의자에 앉아 멍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우는 전화기를 붙잡고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남겼다. 정 회장, 사생활 추문으로 유전자 검사 파문. 임신한 내연녀와 부자관계 성립. 새벽 가문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서는 사직서를 던졌고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으며 회사 내부는 이미 바람을 감지한 상태였다. 지우는 병원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정 회장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당신들이 만든 피의 사슬, 이제부터 제가 자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정 회장이 쓰러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오지우는 집무실로 불려갔다. 그곳엔 정 회장의 비서였던 김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두 겹 봉인된 봉투, 겉면엔 손으로 쓴 짧은 문장. 내가 가장 오래 믿은 여자에게.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다. 그 속엔 정 회장의 친필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본인은 사망 시점 이후 본인이 소유한 전 재산의 55%를 장남 정준호가 아닌 며느리 오지유에게 상속하며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침묵으로 나의 죄를 견뎌낸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우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마치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불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정 회장은 죽기 전 자신의 죄책감을 돈으로 감정하려 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변호사와 김 비서 그리고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인 자리였다. 정준호는 유언장이 낭독되자 순식간에 얼굴빛이 바뀌었다. 지우가 뭐? 지우가 상속자라고? 이게 무슨 미친 장난이야. 소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켜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정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우를 향해 돌진했다. 너 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지? 아버지를 꼬드겨서 내 가문을 뺏으려고. 지우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그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정준호 앞을 가로막고 단호하게 말했다. 멈춰. 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든 건 지우가 아니야. 너와 당신 아버지야. 정신 좀 차려, 정준호. 정준호는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까지 왜 다 지우 편이에요?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 소민이 당신 아버지의 여자였다는 걸. 그리고 그 아이 당신 아이 아니란 것도. 근데도 아무 말 안 했던 이유는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정준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이들이 침묵에 빠진 순간 소민이 입을 열었다. 전상속도 인정도 필요 없어요.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이 집안과 인연 끊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미는 태아가 자라는 배를 감싸 안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차피 저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 없어요. 회장님도 준호 씨도 그냥 저를 통해 욕망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소민에게 동정 아닌 이해를 느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집안 남자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사랑 속에서 소민 역시 피해자였던 것이다. 소민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고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은 새 여자의 이름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첫째, 과거를 끝까지 견뎌낸 여자. 둘째, 욕망에 휘둘렸지만 떠날 줄 알았던 여자. 셋째, 끝까지 자신의 죄를 모르고 무너진 여자. 그날 밤 지우는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랍 속에서 정 회장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보았다. 종이 위 정 회장의 필체 아래에 적힌 마지막 문장을 그녀는 천천히 목소리 내어 읽었다. 세 사람의 여자 중 나는 가장 오래 침묵한 그대를 선택한다. 오지우는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시내 한복판 가장 오래된 신문사 빌딩의 브리핑룸에 들어섰다. 그녀는 무채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었다. 손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이 집안의 모든 죄와 피, 욕망이 담긴 기록들이 꽉 차 있었다. 정 회장 내연녀 관련 유전자 검사 결과 진위 여부 확인 중. 정 회장 며느리 유산 상속 소송 공식 착수. 세화그룹 경영권 분열 조짐 후계자 자격 논란. 기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브리핑은 단순한 해명 자리가 아니라 한가문 전체의 붕괴를 알리는 선고식이 될 것이므려.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누군가 외쳤다. 오지우 씨, 정준호 씨와의 이혼은 확정된 건가요? 소문의 유전자 검사 진짜인가요? 정 회장님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말 사실입니까? 당신은 이 가문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우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조금 숙였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가문에서 단 한 사람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한 남자의 딸이었고 다른 남자의 아내였으며 또 다른 남자의 증인이었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한 여자가 사랑이 아니라 침묵으로 버텨야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견뎌야 했던 침묵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복사된 유전자 검사 서류, 정 회장의 유언장, 정준호와 소민의 불륜 증거, 병원 기록, 재산 명세서, 내부 회계 조작 정황 등 수십 장의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쳤다. 마이크 앞 지우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기록들은 단지 복수의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견딘 사랑의 무게이고 한 가문이 무시해온 진실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의 마지막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는 하나로 통일되었다. 정 회장 피보다 더 진한 욕망의 기록 4위, 부인, 정부, 그리고 유산. 유전자 충격 며느리의 아이가 아닌 회장의 피. 사랑인가 침묵인가 오지우의 기자회견 전문 공개. 정준호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보다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와인병을 떨어뜨렸다. 시어머니는 집 안 어딘가에서 혼잣말을 되뇌었다. 다 끝났구나. 소미는 병원 진료실 앞에서 자신의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은 누구의 유산으로도 만들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지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대저택의 정문을 걸어 나왔다. 그 문은 천천히 닫혔고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조용히 삐걱거렸다.
카메라 플래시 대신 햇살이 지우의 얼굴에 닿았다. 그녀는 말없이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 발끝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길 건너편 한소민이 서 있었다. 배는 더욱 불러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지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끝내 서로를 삼키지 못한 여자들의 침묵이었다.